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업 상담학 이론을 배우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류 분석을 배우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론의 서너 가지를 배울 거고요. 상담학에는 매번 시간 들어갈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학에는 대다수가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그리고 상담 기법. 그 정도 두 개가 지금 상담학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사들이 하는 자질,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담학에 있어요. 그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거고 그래서 오늘도 이론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자들이 나오고 이론들이 좀 어렵고 조금은 머리가 아프지만 일단은 새롭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동주의, RBT 또 인지치료, 현실치료 그리고 특성요인 상담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행동주의 상담이라는 거는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한테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나 요인을 가하면 뭐 강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칭찬을 줄 수도 있고 벌을 가하거나 어떠한 거를 우리한테 가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 의한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태어나면 저희가 환경이 주어지고 성장이 되는 게 환경과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희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평생 학습도 만들어져 있고 학습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은 맞죠?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성격은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변화를 시키긴 하지만 변화는 되지만 성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긴 해요. 일단은 학습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한 이론입니다. 행동주의는.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체계적인 관찰, 철저한 통제, 자료의 계량화, 결과의 반복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거를 주느냐 아니면 나쁜 거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간헐적으로 주느냐 이런 것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의 고전적으로 얘기되는 학자는 파블로프예요. 파블로프인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개한테 이렇게 종을 쳐주면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추면서 밥을 주면 종만 치더라도 밥을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린다는 거. 그게 행동주의의 첫 번째 나온 얘기거든요. 학습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블로브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키너라는 학자의 조작적 조건 형성, 또 반두라의 서해학습 이론으로 지금 이거를 행동주의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놓은 사람은 파블로프고 스키너가 내놓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에서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면 이 사람이 효능감이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의 특징은 실험적인 거를 상담에 적용을 시켜요. 실험적인 방법을. 또 주관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극과 반응으로 인간 행동한테 자극과 반응으로 어떤 영향이 나오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비정상적 부적응지인 행동이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가 아닌 학습에 의해서 획득이나 유지된 것으로 보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학습의 원리를 적용한다.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가 비정상적이고 비적응적인 행동이 보여지는 거는 이 사람이 원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리된 학습 경험들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한다. 또 상담자의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서도 상담자가 능동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파블로프는 말고 스키너, 학자는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의 기본 과정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 행동이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다.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다면 수정 가능이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게 환경과 학습에 의해서 성장이 되니까 말이 맞는 얘기겠죠.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정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환경과 학습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그 환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환경 얘기를 학자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원래 갖고 태어났지만 환경과 학습이 그거를 좀 변화를 준다고 했죠.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다쳐서 3개월 기부스를 하면 내가 왼손을 써야 되는 형편이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학습하는 거죠. 환경이 왼손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환경을 버리질 못해요. 학습과 환경으로 사람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특정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 강화나 모방 등의 사회학습 원리는 상담 기술이 발전 후에 이용될 수 있다. 여기는 학습하는 거를 모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강화를 시켜요. 뭔가 선물을 주거나 돈으로 주거나 이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상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은 상담 장면 밖에서의 내담자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에 의해 평가된다. 여기는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평가는 완전히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갖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꼭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그 상담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심리학 강의할 때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도 이 사람이 행동으로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직업상담에서 마지막에 플러스의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행동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는 행동주의 상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 방법은 정적이거나 고정된 것 또는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고안될 수 있다. 여기가 어떤 객관적인 거로 만들어진 그런 상담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는 뭐냐? 행동주의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를 학습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부적응 행동으로 보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밝혀서 이거를 제거하고 보다 적절한 행동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게 이 상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행동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어 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얘기예요. 그 종소리만 들려도 개가 밥을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작적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너의 학자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1차에서는 학자 질문도 많습니다. 스키너는 인간이 환경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동인 조작적 행동을 설명한다. 이게 뭐냐 하면 환경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은 보상에 의한 강화를 통해 반응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므로 강화 이론이라고 한다. 보상에 의해서예요. 스키너는. 보상을 주면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 처벌,
여기에는 정적 강화예요. 이거는 좋은 보상을 주는 거죠. 유쾌 자극을 부여하여 바람직한 반응의 확률을 높인다. 학교 청소를 하는 학생한테 과자를 준다. 그래서 정적 강화는 보상이 좋은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처벌에 속하죠. 불쾌 자극을 제거하여 바람직한 반응의 확률을 높인다. 발표자에 대한 보충 수업 면제를 통보하여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한다. 처벌은 아니고 강화에 아까 정적은 보상을 주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해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정적 처벌. 이건 이제 처벌로 들어갑니다. 불쾌 자극을 부여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 장시간 컴퓨터를 보느라고 공부를 못한 친구한테 매를 가한다. 이런 게 정적인 처벌이고요. 또 부적 처벌은 유쾌 자극을 제거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의 확률을 감소시킨다. 방 청소를 못한 친구한테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 이런 그 강화와 처벌로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주는 게 행동주의 상담이고요. 이게 스키너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스키너라는 학자가 내놓은 얘기입니다. 근데 강화 게임이 강화 스케줄은 계속적으로 주는 거와 간헐적으로 주는 거와 띄엄띄엄 주는 거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응의 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기대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부여한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공부를 잘할 때마다 돈을 주거나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예쁜 일을 할 때마다 예쁜 짓을 할 때마다 그래서 꼬마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돈을 주거나 과자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사달라는 거 주거나. 근데 이게 항상 일어날 때마다 그 행동을 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간헐적, 부분적 강화 계획이에요. 반응의 수나 시간을 고려하여 간헐적 또는 주기적으로 강화를 부여한다.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이 행동 변화가 가장 잘 되는 게 여기 지금 반응들의 높은 강화 계획 순서는 변동 비율 계획, 고정 비율 변동 간격, 고정 간격 순이다. 그래서 변동 비율 계획이 제일 강화를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고정 간격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급이나 월급, 일당, 변동, 가변, 변동이에요. 이거는 어떤 시간을 두지 않은 채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지난 후에 강화를 부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사탕을 평균 1분에 준다고 했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월급처럼 매번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느 때 벌어지면 그거로 평균을 잡아서 주는 거. 그다음에 고정 비율, 행동 증상적 강화 방법으로 일정한 횟수의 바람직한 반응이 나타난 다음에 강화를 부여한다. 그래서 옷 공장에서 100일을 만들 때마다 1인당 1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그죠? 이거 성과금이잖아요.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고 300벌이 지나고 400벌이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돈을 주는 거. 그다음에 변동 비율 계획은 반응 행동의 변동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불규칙적인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난 후에 강화를 부여한다. 그래서 불규칙한 거, 간헐적인 거 이게 사실은 영향력이 제일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행동주의에 스키너가 내놓은 그 강화 이론, 그 다음에 반두라가 얘기하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인간이 외부 자극에 의해 통제된다는 기존의 행동주의 이론에 반발해 인간은 인지 능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학습이란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는 거. 여기서 학습은 주위 사람과 사건들의 주의 집중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찰자는 관찰 대상이 보상이나 벌을 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인 강화를 받는데 이때 간접적인 강화를 가리켜 대리적 강화라고 한다. 이거는 뭔가의 보상을 뭐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에 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 위인전 읽혀주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내가 그 장군의 위인전을 읽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요 개념이 모델링이에요. 다른 사람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조절. 아까 인지 능력을 갖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반두라가. 그래서 자기 행동이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적 반응과 연관된다. 자기 강화.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한테 보상을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자기 효능감. 내적 표준과 자기 강화에 형성되는 것으로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반두라가 제일 주장하는 거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한테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델링이나 자기조절이나 자기 강화, 이거는 모델링은 남의 거를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조절과 자기 강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걸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한테 보상을 주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목표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자기 효능감은 나한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 믿는 자기만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상담할 때 현장에서 이 자기 효능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할 수 있다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내담자가 몰랐던 거를 상담자가 뭐에서 나타나느냐, 심리검사 결과에서 내담자의 장점들이 보여져요. 본인들은 모르는 장점들이. 그럼 우린 그걸 갖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에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체계적 둔감법이나 체계적 둔감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1차, 2차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건 왜 뭐냐 하면 불안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나 상상에 의해 조건 형성된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그래서 병존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을 통해 부적응적 반응을 제지나 억제하는 상호 제지 혹은 상호 억제 원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없애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게 불안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올라가서 차례대로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육 이완 훈련이에요. 몸의 긴장을 풀어요. 그리고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을 합니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나한테 지금 불안함이 어떤 건가. 제일 낮은 건 이거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불안 유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하여 불안 방언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그래서 약한 거부터 내가 스스로 그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한 게 맨 위에 있거든요. 근데 맨 위에 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면 다시 약한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에서 제일 많이 질문을 내는 게 이 체계적 둔감법이고요. 이 행동주의 상담에 있는 학자들 중에 스키너를 많이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상담 기법은 모델링, 아까 나왔죠. 인지적 모델링, 내적 모델링.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상해야 할 것을 말해주며 내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수행하는 모델을 상상하도록 한다. 이거는 내적, 본인이 스스로 상담하는 거고요. 인지적 모델링은 상담자가 모델링 장면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내담자에게 설명하며 내담자는 그것을 듣고 목표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인지적 모델링은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인지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건가 그렇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재구조와 여기 지금 행동주의 상담에서 인지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반도랍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상담 기법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인지를 확인, 평가하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적절한 사고를 대처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네가 이런 불안성이 있으면 이런 걸 갖고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학습하는 거거든요.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에 긍정적인 자기 사고로 가지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담, 직업 상담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 이것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이 불안성을 없애죠. 이 지금 나온 기법은 다 기술을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상담학 이론이 있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이런 상담 기법도 있다. 그래서 직업 상담에 연결이 안 되는 우리가 상담 기법들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변에 또 직업 상담에서 쓰는 상담학들이 앞에 직업을 붙이고 다시 몇 개가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고 중지 또는 사고 정지예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불안적인 거, 부정적인 거, 패배적인 사고, 심상 이거를 순간 중지를 하거나 정지를 해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건에 대해 고심하는 내담자,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사건에 대한 생각에 빠져있는 내담자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걸 왜 미리 생각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서적 심상법 또는 정서적 상상 내담자에게 실제 장면이나 행동을 속으로 내가 이렇게 상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야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한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불안 유발 상황에 대처하도록 긍정적이고 유쾌한 상상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키는데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행동주의는 행동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학습으로 원래 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거를 다시 긍정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거로 바뀐다. 이게 가장 기초면서 지금 인지적을 집어넣은 사람이 반두라입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본인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행동들이 바뀔 수 있다. 그걸로 지금 행동들을 바꾸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큰이에요. 토큰. 바람직한 행동을 한 사람한테 보상으로 토큰, 돈을 주던가 또 모델링, 대리학습, 남의 거를 관찰, 모방에 의해서 자기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주장훈련 또는 주장적 훈련. 이거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웅변 그런 거 시킨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발표 못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발표하는 데에 불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주장적 훈련을 해보라고 시키는 거죠. 아마 효과성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혐오 치료. 바람직 못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부정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기법. 그 긍정적인 거와 처벌과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거와 또 부정적인 거. 그거를 치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혐오 치료가 거기에 부정적인 들어갑니다.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지난 시간에서도 아마 교류 분석에서 역할 연기가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행동주의 상담에서도 역할 연기가 지금 나옵니다. 서로 역할을 바꿔보고 하는 겁니다. 이 역할 연기가 아마 처음 시작된 게 정신과 병동에서 그 역할 연기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본인이 자신을 모르는데 남이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쓰는 게 면접 보는 데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할 연기가 지금 몇 군데에 상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동주의 상담이라 행동 계약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행동을 분명히 정해놓고 서로 지키라는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은 모든 상담에서 계약은 있습니다. 구조화라고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 내가 뭔가를 변화를 갖기 위해서 돈을 주고 가서 그 상담하는 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업 상담이 무료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은 다 유료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러 가는데 어느 기간까지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계약이 있어요. 우리 직업 상담도 몇 회기까지 상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 지식을 공유하면서 자기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인이 자기한테 저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기법을 쓰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마 이거 이렇게 우리 그 건강 리듬표를 갖다 줘요. 이거 아마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서 갖다 준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본인의 근육, 뭐 혈압, 체온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떤 부분에 낮거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있다. 과잉 교정, 문제 행동에 대한 행동이 거의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 인자가 없을 때 유용한 기법으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이다. 과잉 교정 좀 과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면적 가감법. 혐오 치료 일정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불쾌한 결과를 함께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16가지 상담 기법이 있는데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상담 기법은 한두 가지만 물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묻는 거는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여기서도 기법은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 이러고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걸 위주로 보세요. 왜 그러냐? 여기 16가지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론들하고 기법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는 무슨 이론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고 여기서의 기법을 이걸 묻는구나. 그러면 그때 확인하셔서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행동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 이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데 뭐냐 이거는 애초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행동이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행동을 바꾼다. 이게 여기에 주 목적입니다. 이론이. 그래서 상담 기법이 있어요. 여기 지금 체계적 둔감법, 근육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와 사고 중지, 정서적 심상법, 스트레스 접정, 체계적 둔감법 아까 1, 2, 3으로 나와 있었죠. 그것도 따로 묻고 여기 행동주의 상담 치료 기술 중에 내적 행동 변화 촉진이 아닌 것을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이러면서 체계적 둔감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 걸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외우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외적 행동 변화는 상표 제도, 모델링, 역할 연기, 직접 움직이는 거죠. 행동 계약, 주장 훈련,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외적이고요. 이 사고 중지나 인지적 재구조화 이거는 내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입니다. REBT라고 되어 있어서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하는 상담 기법인데, 우리 이거는 어디서 쓰냐 하면 면접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면접 오늘 갔다 오니까 면접 50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취업이 안 되나 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운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또 나하고 맞는 게 직업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의견으로 바꿔주는 게 이 인지정성 행동적 상담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교재를 사서 보시면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긴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저도 중요한 것만 지금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걸 갖고 만들어낸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모든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경험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데 어떤 기법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논박을 통해 사고와 감정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 문제 초점을 둔 시간 제한적 접근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대처 기제를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또 비합리적이나 비논리적 사고 체계를 지닌 구직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상담 기법이다. 이거는 비논리적이에요. 비합리적. 그거를 합리적인 걸로 바뀌어준다. 근데 이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바뀌는 게 애초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나한테 그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말씀드린 게, 내가 오늘 면접에 50번이 떨어졌어요. 면접 떨어진 50번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상담자한테 저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노동시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50번이나 떨어졌어요. 저는 구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게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를 비합리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게 이 상담의 기본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지는 인간의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장애를 주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분석하는 데서 효과적이다. 사고를 분석하는데. 그리고 유전과 환경이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불합리한 사고나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유전도 있을 수 있는데 환경과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둬요. 여기도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거의 현재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상담하기. 그리고 인간이 지닌 신념은 쉽지는 않지만 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변화가 된다. 예.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비논리적인 거,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합리적인 거로 바꿔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바꿔내서 자신이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돕는 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인간은 주위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또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모든 영역에서 잘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나쁘면서 야비하고, 그와 같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저주와 처벌이 내려야 된다. 여기에 비합리적인 생각이 잘못하면 흑과백으로 들어가요. 선과 악의 구도예요. 내가 바라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끔찍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불행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인생에서 어떤 난관이나 이런 거를 내가 책임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 자신이 의지할 만한 강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행동은 과거 경험이나 사건에서 결정되며 인간은 과거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곤란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다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항상 완전한 해결책이 있으므로 이를 찾지 못하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완전히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된다. 공평하지 않죠. 정의 반드시 승리 안 합니다. 또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아요? 나도 아마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 나 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비합리적인 신념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게 깊어지면 환자로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의 뿌리를 이룬 세 가지 당위성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 조건에 대한 당위성. 자신에 대한 당위성은 뭐냐? 나는 항상 훌륭하다.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된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세상의 당위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비합리적이고요. 그럼 모든 거를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에 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F로 되어 있는데 선행 사건이 있고 선행 사건을 보고 합리적 신념 체제가 비합리적 신념 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비합리적 신념 체계 때문에 결과가 감정이 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갖고 우리 상담자가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논박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나와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도 바뀌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A, B, C, D, E, F로 되어 있고 요거는 1차, 2차에 많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여기에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2차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 REBT의 이 비합리적인 이론을 실제로 어디에 적용이 가능한가? 실제로 일어난 걸 써봐라. 그러면 이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면접을 오늘 50번째, 100번째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떨어졌어. 이게 선행사건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떨어지니까 내가 그 면접에 떨어진 거에 내가 생각을 갖게 돼요. 아, 나는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는구나. 매번 면접에 떨어지는구나. 나는 취업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거기에 따르는 나의 정서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상담자가 어떤 사람은 100번, 200번 떨어졌어. 아직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떠면 오늘 면접 보러 간 회사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저는 궁합이란 단어를 잘 써요.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직업을 선택될 때 저는 그 직업과 나랑 궁합이 잘 맞으면 선택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갔던 회사가 나랑 잘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회사를 지원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 전환이 돼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그래서 요거
1, 2차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지적 재구성을 하고요. 대처 기술 훈련을 시켜요. 문제 해결 접근하고. 인지적 재구성은 조금 전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내가 어떤 거로 대처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를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못 써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다시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써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지치료. 여기에 같이 붙어서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백의 인지치료인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 하면 자동적 사고를 얘기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전에 내가 그 일을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딱 볼 때 우리는 역기능적 사고, 자동적인 사고가 튀어나와요. 아, 저거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치료인데 이거를 한시적이고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역기능적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보가 인지적으로 왜곡돼 있다. 이거는 그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인지치료는 누구의 이론이냐. 백 이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갖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역기능적 사고를 갖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임의적 추론 또는 자의적 추론이 있어요. 어떤 결과를 갖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추론을 해요. 우리 이거 의사소통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또 선택적 추상 또는 선택적 추상화. 하나를 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양상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이 머문다. 그래서 장단점, 아내가 장단점 얘기할 때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또 과잉 일반화, 한두 가지 갖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개인화 또는 사적인 걸 받아들이기. 예, 자기 걸로 받아들여요. 친구가 오늘 기분 나쁜 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또 이분적인 사고,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아까 있었죠. 선과 악이 있는 거. 그다음에 과장, 축소. 이거 의사소통에서 그 말이 과장이 되거나 축소가 돼서 넘어가면 과장될 거는 말이 붙어 넘어가고 축소는 말 자체가 잘못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에 긍정적인 걸 갖고 있지 않고 부정적으로 하면 긍정이 격화돼 버려요.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명명. 예. 하나의 단일 사건, 사전이나 극히 드문 일에 기초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상상하는 거. 그래서 지각한 학생한테 너는 한 번 지각했는데 너는 매일 지각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에는 이제 정서적 기법과 언어적 기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치료하는 법은 우리가 현장에서 별로 시험에서도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제가 이제 빨간 거를 해놓은 거는 이 이론을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빨간 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서도식의 활성화를 통해 자동적 사고를 끌어낸다.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었잖아요. 그거를 자동적 사고로 끌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어적 기법 해서 생각의 근거, 대안적 사고 찾기, 실체,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끔 합니다. 행동적 기법은 행동 실험을 해서 인지 변화를 시켜서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현실 치료 이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일이에요. 현재. 글래서가 정신분석의 결정론전 입장에서 반대해서 내놓은 이론인데 여기서는 기억하시는 게 여기도 히어앤 나옵니다. 현재에 벌어지는 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거를 해결하느냐. 그래서 여기 생존의 욕구, 사랑, 소속의 욕구, 권력과 성취의 욕구, 자유 욕구, 즐거움과 재미의 욕구 등 5가지 기본 욕구가 있고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마음에 어떤 병이 생기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ere and now 여기도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치료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에 초점을 두고 책임감과 행동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모습. 내담자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평가한다. 그래서 현재입니다. 현재에 초점을 준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치료 특징도 같은 얘기고요. 치료 목표는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며 성공적이고 정체감을 개발하여 긍정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과 함께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게끔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료 기법, 질문하기, 유머 사용하기, 토의와 논쟁, 직면, 예,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치료 기법은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현실 치료는 그레서의 학자가 내놓은 거고 바로 여기서 here and now, 현재에 벌어지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우리 심리학에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직업에 관련된 상담 이론으로 특성 요인 이론이 먼저 나와요. 이거 기억나세요? 심리학에서 한 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그다음에 의사결정. 예. 그리고 지시적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얘기예요. 여기 특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속에 내재적 자아입니다. 거기에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이거예요. 이거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서로 잘 연결시켜서 의사결정을 잘하면 노동시장에서 성공한다는, 직업에서 성공한다는 가정을 갖고 내놓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이론에서 이 이론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상담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상담 기법이 하나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상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으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문제에서 해결 방법을 따른다. 직업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객관적 이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특성 이온 직업 상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성을 갖고 하는 거니까 흥미, 지능, 적성. 예. 또 상담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왜 그러냐? 지시적 상담이에요. 상담자가 끌고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목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에 대한 거를 지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예,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결정하잖아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성 요인의 기본은 이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에 맞는 거, 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할 때 서로 다른 심리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직업과 특성의 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은 그 지시적 상담이고요. 그리고 상담이 원래 특성 요인 이론은 심리학에서 내놓은 이론이고요. 상담학에서 들어와서는 직업이라는 거를 붙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지시적 상담이라는 거를 얘기해서 내놨어요. 심리학에서는 제가 지시적 상담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시적 상담, 왜 그러냐? 상담자가 끌고 가는 이론이기 때문에 예, 상담자가 항상 해라, 검사도 해라, 그리고 해석도 해주고, 그리고 과제도 해갖고 오고,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쓰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빠르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개 정도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체계적 둔감화를 주로 이용한 상담 기법은 체계적 둔감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늘 처음 한 이론이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뭐였었어요? 이 사람한테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부정적인 걸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학습을 주면 행동의 변화가 될 거다라는 거를 주고, 여기에 이제 즉 이 행동주의는 저기를 얘기했죠. 지금 현재를 얘기했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을 차츰차츰 줄여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행동주의 직업상담에 있었죠. 여기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특성요인, 발달적 직업상담은 정신역동적은 보딘이 얘기한 거고요. 특성요인은 조금 전에 특성에 대한 거, 특성, 직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인. 발달적은 슈퍼가 얘기하는 단계별 행동주의 직업 상담입니다. 그래서 행동적 직업 상담 기법 중 불안 감소 기법으로서 혐오스러운 느낌이나 불안한 자극에 대한 위계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낮은 부분부터, 낮은 수준부터 자극을 상상하면서 제거하고 올라가는 게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행동적 상담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방법, 같은 얘기 또 물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체계적 둔감법이란 질문이. 그래서 여기도 이거 질문 체계적 둔감법이죠. 네. 지금 여기 강화는 행동적 상담 기법에 있나요? 있죠? 강화에. 왜 그러냐? 행동을 바꾸게 하려면 강화를 주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사람이 행동을 바꾸게 한다면. 그래서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걸 주거나 부정적인 걸 줘서 이 사람이 행동을 바뀌게 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 모델링은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미인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 대리 학습을 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바뀌게끔 하는 거. 이게 사회적 모델링. 변별 학습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요. 체계적 둔감화가 여기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래서 근육이완 훈련하고 세 가지였죠. 불안위계 목록 작성하고 불안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를 한다. 불안위계 목록 작성은 가장 낮은 것부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체계적 둔감화의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가 행동주의에서는 체계적 둔감화의 질문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얘기고 2차에도 행동주의 상담에서 체계적 둔감화 3가지 단계를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상호 억제입니다. 병존할수록 새로운 반응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제지하는 상호 제지 또는 상호 억제의 원리를 사용한다. 서로들 하지 않게끔 억제를 하는 거예요. 소고시키면 소고는 그냥 없애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체계적 둔감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차츰차츰 없애가는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첫 번째 확 없애는 게 아니에요. 소고는 한꺼번에 확 없앱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낮은 것부터 큰 데로 올라가면서 서로들 제지하면서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억제. 그다음에 내담자가 낮은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효능감입니다. 효능감이면 행동주의에서 사회학습 이론의 반드라가 내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효능감을 우리가 상담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담자의 장점을 강조하며 격려하기.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직업 상담사들이. 내담자가 난 못해요. 나는 면접을 50번이 떨어져서 이제는 나는 능력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나는 패배자예요.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시
예,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바꿔주면서 이 사람이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끌어주고 하는 거. 이거 자기효능감 우리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단계를 강화하기. 그렇죠? 또 내담자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 자료를 보여주기. 이게 모델링에 속하죠. 행동주의에.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네가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자기효능감엔 모델링, 자기 조절도 있고요. 자기 강화도 있어요. 자기 강화, 자기 조절,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우리가 암만 자기 효능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확 변화는 안 돼요. 본인도 그래서 사회학습이론의 반두라가 자기 효능감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인지해서 본인이 스스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성 요인 상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특성 요인 상담, 특성을 갖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서로 객관적인 자료로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이죠. 지시적 상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한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문제의 객관적 이해입니다. 사실은. 예, 문제의 객관적 이해, 우리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기술과 사회적 적응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정보 제공 우리가 합니다. 지시적 상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 연구를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준다는 인간 중심의 상담, 비지시적인 상담이에요. 지시적인 상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 상담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론 4개를 공부를 했고요. 기출문제를 서너 개를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론의 기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이론의 의미가 뭔가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법들은 기출문제 나오는 거에서 좀 더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